둔탁한 소리가 폐창고의 차가운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건 마치 썩은 호박을 내리칠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물 먹은 솜니부를 바닥에 패대기 칠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사실은 63살 복순의 낡은 패딩 조끼가 날카로운 칼날에 찢겨나가면서 살점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복순의 시야가 핑 돌았는데, 거칠거칠한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자기 옆구리에서 솟구치는 붉은 피보다 눈앞에 묶여있는 노인이 무사한지가 더 걱정이었어요. 어르신, 어서 가요. 복수는 바닥을 기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에 박힌 불덩이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지만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노인을 향해 몸을 밀어 넣었죠. 복순이 왜 이 늦은 밤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외딴 폐창고에 있었는지부터 설명해야 순서가 맞겠네요. 그날은 복순이 강남의 으리으리한 사모님 댁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일당 5만 원을 받아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5만 원. 요즘 세상에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기도 빠듯한 돈이지만 달동네 단칸방에 사는 복순에게는 연탄 70장을 살 수 있는 생명줄 같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길에 폐창고 앞을 지나다가 담벼락에 널브러진 박스 더미를 보고야 만 겁니다. 사실 그냥 박스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사를 가면서 버린 냉장고 박스며 텔레비전 포장재 같은 두꺼운 종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파출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복순의 허리는 이미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지만 그 박스들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걸 그냥 두고 가면 죄받지. 저게 다 연탄이 몇 장인데. 복순은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는 거리 뒷골목, 쓰레기장 옆에 쭈그리고 앉아 박스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개 중에는 아우 냄새나. 좀 치우고 살지 하며 들으라는 듯 핀잔을 주는 젊은이들도 있었죠. 평소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겠지만 그날따라 복수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냄새나고 싶어서 나나.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땀 냄새고 락스 냄새지. 당신들처럼 양심 썩은 냄새는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복수는 그저 입술을 꾹 깨물 뿐이었습니다. 가난하면 화를 낼 자격도 박탈당하는 게 이 세상 이치니까요. 박스를 꾹꾹 밟아 리어카에 싣는데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 주인집 사모님이 먹다 남긴 샌드위치 한 조각 얻어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배고프다. 아버지, 나 배고파요. 60년 전 보릿고개 시절에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묽은 풀죽 생각이 났습니다. 건더기도 없는 그 죽이 어찌나 달던지 아버지는 당신 드실 것도 없이 자식들 그릇에만 퍼 담아주시고는 숭늉만 들이키셨죠. 그때 아버지 나이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젊으셨는데 어쩜 그렇게 깊은 주름을 갖고 계셨을까요? 복수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쇳덩이의 차가운 냉기가 껍질 벗겨진 손바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자, 복순아. 살아야지. 살아서 아버지 제사상에 고깃국이라도 올려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리어카를 끌고 폐창고 쪽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60년의 고단함이 쇳가루처럼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는 걸 사람들은 알까요? 저게 다 얼마야? 저거면 콩나물 값은 나오겠네. 그 생각이 복순의 발목을 잡았어요. 리어카를 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고 말았죠. 의자에 묶여있는 노신사와 그 주위를 둘러싼 험상궂은 사내들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텐데
복수는 그러질 못했어요. 깡패들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그 짧은 틈, 묶여있는 노인의 얼굴이 달빛에 비쳤는데 그게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거든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랑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60년 전 보릿고개 시절에 돌아가신 아버지. 배고픈 복순에게 당신 몫의 보리밥을 덜어주시고는 맹물로 배를 채우시던 그 아버지 얼굴이 저기 묶여있는 노인의 얼굴과 겹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복수는 떨리는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려요. 내가 줄 풀어줄게.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독한 락스를 맨손으로 만져대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마디가 밧줄, 매듭을 찾지 못해 헛돌았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죠.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놈들이었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는? 놈 중 하나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어요. 번뜩이는 칼날이 노신사의 목을 향해 날아들던 그 찰나의 순간, 복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본능이었죠. 아버지를 2번 다시 잃을 수는 없다는 아주 오래된 핏줄의 본능이요. 그렇게 칼을 맞고 쓰러진 겁니다. 아줌마, 이보시오. 왜 그랬어? 그냥 도망가지. 노신사가 소리쳤어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태성그룹의 박태수 회장이 평생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목소리를 떠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피를 흘리는 복순을 끌어안고 덜덜 떨었는데 복순의 낡은 조끼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얀 박하사탕이었어요. 고깃집 카운터에 놓여 있는 걸 몰래 하나 집어왔던 싸구려 박하사탕. 복수는 피가 역류하는 목구멍을 억지로 열어 말했습니다. 어르신, 당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어요. 60년 전 서울로 돈 벌러 가겠다며 집을 나설 때 형님이 주머니에서 꺼내주던 것도 바로 저런 박하사탕이었거든요. 너라도 배불리 먹고 살아라. 형은 괜찮다. 그때 형님이 해주던 그 말과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박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복순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굵게 패인 주름 고생으로 얼룩진 기미, 그런데 그 눈매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누구요? 대체 누군데?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놈들이 당황해서 뒷문으로 도망치는 소리, 구급차가 창고 앞 자갈밭을 밟으며 들어오는 소리가 뒤섞였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올 때까지도 박 회장은 복순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락스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그 손을 잡고 박 회장은 알 수 없는 통곡을 토해냈어요. 이 여자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람이야. 들것에 실려가는 복순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응급차의 붉은 불빛이 눈꺼풀 위로 어른거렸어요. 복순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착하게 살았지요? 남의 목숨 구했으니까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나 봐요. 가면 칭찬해 주실 거죠? 하지만 복수는 몰랐습니다. 그날 그녀가 그 폐창고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재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목숨 걸고 구한 그 노인이 평생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기다리던 바로 그 서울 간 동생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과연 60년의 세월을 건너 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끝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병원 특실의 공기는 달랐어요. 코를 찌르던 싸구려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났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죠. 하지만 복순에게 그곳은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새벽 2시 마취에서 깬 복순이 제일 먼저 본 건 하얀 천장이 아니라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청구서였거든요. 아직 정산도 안 된 중간 계산서였는데 거기에 적힌 숫자를 보고 복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술비 및 입원비 350만 원? 350만 원. 복순이 파출 부위를 꼬박 넉 달을 하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가리지 않고 폐지를 산더미처럼 주워 날라야 만져볼까 말까 한 돈이었어요. 아이고 하느님, 사람 살려놓고 돈으로 죽이시는군요. 복수는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평생 빚더미에 깔려 죽을 거라는 공포가 칼에 찔린 고통보다 더 컸거든요. 복수는 링거 바늘을 억지로 뽑았습니다. 핏방울이 하얀 시트에 튀었지만 닦을 새도 없었죠. 낡은 패딩 조끼를 걸치고 주인 몰래 야반도주하는 죄인처럼 살금살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닿는 맨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복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옆구리에서 찌익하고 살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 기운이 떨어져 가는지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상처를 휘젓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죠. 복수는 병원 복도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하얀 벽에 핏자국이 묻어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눈을 피하려 청소 도구함 뒤에 숨기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도망쳐야 하나? 사람 살린 게 죄인가?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특실병동의 복도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평화로운 음악 소리가 복순에게는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거렸지만 저 불빛 중에 내 몸 하나 누일 곳은 없다는 사실이 뼈아팠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핏기 없는 입술, 낡아 빠진 패딩 조끼, 영락없는 도망자의 몰골이었습니다. 꼴 좋네, 김복순. 아주 훌륭해. 복순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비소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정말로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훅 끼쳐오자 복수는 다시 패딩 깃을 여미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지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주제에 염치까지 없다는 소리는 죽어도 듣기 싫어서요. 그 시각 박 회장은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아니, 그건 악몽이 아니라 60년 전의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태수야 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꿈속의 배경은 1960년대 보릿고개가 한창이던 시골 마을 어귀였습니다. 12살 태수는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18살 형님이 서 있었죠. 형님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을 굶어서 부은 얼굴이었죠. 형님, 나만 가서 미안해. 성공해서 꼭 데리러 올게. 어린 태수가 울먹이자 형님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뭔가를 꺼내 쥐어줬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박하사탕 한 알이었어요. 가다가 힘들면 먹어라. 배고플 때 먹으면 힘이 난다. 형님이 태수를 업어 키우다 낫에 베어 생긴 오른쪽 뺨의 흉터가 붉은 석양빛을 받아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어요. 그 흉터, 태수가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둔 그 흉터 말이에요. 형님, 박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환자복을 적셨어요. 그래, 그 여자. 그 여자한테서 형님 냄새가 났어. 박 회장은 링거 거치대를 끌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수행원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회장은 그들을 뿌리치고 복순이 입원해 있던 병실로 향했죠. 비켜. 당장 그 여자한테 가야 해. 하지만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붉은 핏자국 몇 방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박 회장은 망연자실해서 침대 곁으로 다가갔는데 베개 밑에 뭔가 불룩한 게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베개를 들어 올리자 거기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5장과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5,300원. 복순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찢어진 달력 종이에 쓴 쪽지 한 장이 있었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르신, 병원비는 이걸로 퉁쳐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한 1,000원짜리 지폐들, 냄새나는 폐지를 줍고 남의 집 변기를 닦아서 번 그 돈을 생명의 은인이라며 병원비 보태라고 두고 간 그 마음이 60년 전 형님의 마음과 너무나 똑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내가 태성그룹 회장인데 이깟 돈이 뭐라고. 박 회장은 지폐를 얼굴에 묻고 오열했습니다. 지폐에서 락스 냄새와 땀 냄새가 났어요. 그건 가난의 냄새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희생의 냄새였습니다. 김 실장, 당장 찾아. 서울 바닥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이 여자 찾아내. 박 회장의 고함이 새벽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복순을 찾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그녀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CCTV는 이미 먹통이 되어 있었고 입원 기록도 누군가 삭제해버린 뒤였습니다. 회장의 아들 박 전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 노망이 나셨나 보네. 거지 노파 하나 찾겠다고 난리시니. 박 전무는 검은 썬팅이 된 차 안에서 병원 입구를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복순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찾아서 없애버려. 아버지가 헛소리 못하게. 어둠 속에서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0년의 세월을 건너 겨우 닿을 뻔했던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한번 잔인하게 엇갈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복수는 달동네 가파른 언덕길을 기어오르듯 걸었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터져서 피가 붕대를 적시고 배어 나왔지만 병원복 위에 껴입은 낡은 패딩 점퍼가 그걸 가려주고 있었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복수는 영정사진부터 확인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아래 칠이 벗겨진 밥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 60년 전 헤어진 아버지의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남들은 남편 사진인 줄 알지만 복순에게는 아버지이자 어머니 그리고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죽을 뻔했지 뭐예요. 복순은 사진을 닦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오늘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당장 내일 쌀독이 비니까요. 복수는 터진 상처 위에 청테이프를 칭칭 감고 진통제 2알을 씹어 삼킨 뒤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빌라촌 최 여사 댁이었어요. 아줌마, 지금 몇 시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 와? 문을 열자마자 최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50대 후반의 최 여사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걸어다니는 백화점 같았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몸이 좀 안 좋아서. 몸 안 좋으면 집에 있지 왜 기어 나와? 냄새나게. 최 여사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복순은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들었어요. 거실 바닥을 닦는데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파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바닥을 훔칠 때마다 세상이 핑그르르 돌았어요. 어머, 이게 뭐야? 갑자기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내 다이아 반지. 화장대 위에 둔 내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어디 갔어? 최 여사는 복순에게 달려와 멱살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가 가져갔지? 아까 안방 청소했잖아.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맹세코 손대지 않았어요. 청소기만 돌리고 나왔는데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없는 것들은 원래 손버릇이 나쁘다니까. 최 여사는 복순의 낡은 청가방을 낚아채더니 거실 바닥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와르르 가방 속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폐지 주울 때 쓰는 목장갑, 먹다 남은 식은 밥 덩어리, 병원에서 몰래 챙겨온 소독약, 그리고 신문지에 고이 싸둔 낡은 액자. 아버지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해서 집에 두면 누가 가져갈까봐 일터까지 품에 안고 왔던 그 사진이 바닥에 나뒹굴자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아버지. 복순이 기겁을 하며 사진을 주우려는데 최 여사가 하이힐 신은 발로 사진을 툭 걷어찼습니다. 이건 또 뭐야? 영정사진? 재수없게 이런 걸 남의 집에 들고 와? 이러니까 내가 반지가 없어지지. 유리 액자가 파삭하고 금이 갔습니다. 복순의 마음에도 금이 가는 소리였죠. 복순은 바닥에 엎드려 깨진 액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손가락이 유리에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사모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가난하고 배운 건 없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는 도둑년은 아닙니다. 복순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맑던지 최 여사도 순간 멈칫했죠. 하지만 곧바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대꾸는.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라고. 최 여사는 복순을 현관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이 복순을 거부하는 소리 같았어요. 쫓겨난 복순은 빌라촌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액자 속의 아버지는 금간 유리 사이에서도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복순은 옷소매로 액자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가난하다고 양심까지 가난한 건 아닌데 왜 세상은 아무도 날 안 믿어줄까요? 제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칼에 맞은 상처보다 도둑 취급받은 마음의 상처가 더 쓰라렸죠. 하지만 복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그 문 밖으로 지금 엄청난 손님이 오고 있다는 것을요. 골목 저편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복순의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는 박 회장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박 전무가 보낸 목격자를 제거하러 온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저 할망구입니다.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복순의 운명 앞에 또다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노인네 구한 여자가 목격자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박 전무의 명령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는
70평생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나 그 아버지를 구하는 인에 대한 고마움 따위는 먼지 한 톨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죠.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하며 그룹 경영권을 노리는 그에게 복수는 그저 빨리 지워버려야 할 5점 반드시 없애야 할 루네가시였으니까요. 복수는 터덜터덜 달동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해는 이미 져서 어둑어둑했고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위태롭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옆구리 상처가 욱신거릴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지만 복순의 머릿속은 온통 최 여사에게 당한 모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둑년이라니, 내가 도둑년이라니.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이, 거기 할머니. 등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탁한 목소리. 복순이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둘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복순이 패창고 CCTV에 찍힌 흐릿한 사진이 들려 있었죠. 이 사진 속 여자 할머니 맞지? 사내가 사진을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복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본능적으로 살기를 느꼈습니다. 5만 원 일당을 떼먹으려던 용역 반장의 눈빛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눈빛,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을 보는 듯한 그 눈빛에 복순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나를 잡으러 왔구나. 복순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빈 리어카를 그들 쪽으로 힘껏 밀어버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쇠로 된 리어카 손잡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내들의 정강이를 들이받았죠. 아, 저 할망구가 잡아.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쫓아왔습니다. 복수는 찢어진 옆구리를 부여잡고 달동네 미로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평생을 오르내린 골목이었습니다. 어디가 막다른 길이고 어디가 개구멍인지 어느 집 담벼락이 무너져 있어서 발을 디딜 수 있는지 복수는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죠. 헉, 헉, 헉.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복수는 남의 집 담벼락 개구멍을 통과해 쓰레기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은 그 냄새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비릿한 피 냄새를 가려줄 테니까요. 저벅, 저벅, 저벅. 사내들의 발소리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어? 쥐새끼처럼 잘도 도망가네. 근처에 있을 거야. 샅샅이 뒤져. 오늘 안에 처리 못하면 우리가 죽어. 사내들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복수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복순의 머릿속은 엉뚱한 오해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누구지? 날 왜 찾는 거지? 병원비 내라고 온 건가? 아니면 그 사모님이 반지를 훔쳐갔다고 경찰을 보낸 건가? 복수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구한 노인이 재벌 회장이라는 것도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병원비나 훔친 반지 때문에 쫓기는 거라고만 생각한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내 탓인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벨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깰까봐 복수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주인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복순네. 자네 방 뺐어. 최 여사 댁에서 전화가 와서는 자네가 도둑이라며? 경찰 오고 난리 나기 전에 당장 방 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집주인의 목소리는 매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갈 데 없어요. 그리고 저 도둑질 안 했어요.
진짜예요. 나도 몰라. 최 여사네 기사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갔단 말이야. 내일 아침까지 안 비우면 짐 다 내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자리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정체불명의 사내들에게 쫓기기까지. 복수는 쓰레기 더미 뒤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갈 데가 없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복수는 캄캄한 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자신의 단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이라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방에 들어가 불도 켜지 못한 채 깨진 액자와 옷까지 몇 벌을 보따리에 싸고 있는데 밖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더 무겁고 더 많은 발소리였습니다. 접어, 접어, 접어. 그들이 기어이 복순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겁니다. 복순은 보따리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여기 반지하 단칸방. 확실해? 네, 동네 사람들이 여기가 김복순 집이라고 했습니다. 문 따. 차가운 명령 소리가 얇은 합판문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복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옆구리의 상처가 다시 터져 이불에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이 얇은 문짝 하나가 뚫리면 내 인생도 끝이라는 생각, 그 생각 하나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놈들이 기어이 복순의 낡은 대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단칸방은 마치 관처럼 좁고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눅눅한 공기가 복순의 폐를 짓눌렀어요. 문 밖에서 끼익하고 쇠꼬챙이로 문틈을 쑤시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복순의 심장은 쪼그라들었죠.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복수는 깨진 유리 액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평생 남의 집 변기 닦고 냄새나는 폐지 줍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래도 저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잖아요. 남의 것 탐낸 적 없고 거짓말한 적 없는데 왜 제 인생은 끝까지 이래요? 절망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살고 싶은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놈들이 들어와서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63년의 인생이 그 고단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똑똑똑. 갑자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의 바른 척하는 그러나 살기가 뚝뚝 묻어나는 노크 소리였죠. 계세요? 수도 검침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수도 검침이라니요. 복수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좋게 말할 때 나오시죠.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복수는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미소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사다 주신 박하사탕, 그거 참 맛있었는데 다시는 못 먹겠네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안 열려? 그냥 부숴버려. 밖에서 고함이 들리고 쿵, 쿵,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어요. 천장에서 먼지가 풀썩풀썩 떨어져 내렸습니다. 우지끈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매 맞던 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파출부 일을 처음 시작하던 날 사모님에게 도둑으로 몰려 뺨을 맞았던 그날의 수치심이 되살아났습니다.
평생을 억울하게만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억울하게 가는구나 싶었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보일러 기름이 떨어진 지 오래라 방바닥은 냉골이었죠. 복수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불로 감쌌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놈들이 문고리를 부수는 소리가 캉캉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복수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청각은 오히려 더 예민해져서 놈들의 거친 숨소리와 옷깃이 스치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잡아냈죠. 만약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월세 받으러 온 집주인 할머니? 아니면 냄새난다고 신고할 옆집 여자? 고독사. 뉴스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내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폐지 줍고 10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빚더미와 도둑 누명, 그리고 문 밖에 칼 든 강도들 뿐이라니. 너무하네. 진짜 너무해. 복순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억울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열심히 살면 복이 온다는 말,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문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의 어둠을 쪼개고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춤추는 먼지들이 보였어요. 복수는 그 먼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먼지 같구나. 있으나 만화한 존재.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 복수는 품속의 액자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유리에 베인 가슴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나와 차가운 배를 적셨습니다. 그 온기가 역설적이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죠. 아버지, 무서워요. 저 좀 지켜주세요. 아니,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래, 이만하면 됐다. 많이 버텼다. 아버지, 이제 저도 데려가 주세요. 너무 지쳤어요. 문짝이 반쯤 뜯겨나가며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사내들의 번들거리는 눈빛이 보였어요. 손에 든 쇠파이프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찾았다, 할망구.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웅. 갑자기 골목 전체를 울리는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수십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내뿜는 소리였는데 그건 깡패들이 타고 다니는 낡은 승합차가 내는 갤갤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목을 긁으며 낮게 포효하는 듯한 땅바닥을 울리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진동이었습니다. 복순의 방바닥에 놓인 물그릇에 파문이 일어날 정도였죠. 사내들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이 좁은 동네에 무슨 차가? 기익, 쾅. 누군가 달동네 입구에 깡패들이 세워둔 바리케이드를 차로 들이받고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칠흑 같은 골목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쳤습니다. 눈이 부셔서 깡패들이 팔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죠. 그때였습니다. 좁은 달동네 골목 입구부터 전혀 다른 종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사내들의 불량하고 질질 끄는 발소리가 아닌 군화처럼 딱딱하고 절도 있는 구두 소리.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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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수백 명의 발소리가 하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점점 커졌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눈으로 깨진 문틈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냄새나고 더러운 달동네 골목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로 가득 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인간띠를 만들어 복순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입구부터 복순의 집까지 약 200m가량 되는 비좁은 골목길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태성그룹의 경호실 요원 200명이 골목 양옆으로 도열해 인간띠를 만든 겁니다. 좁아터진 골목길을 꽉 채운 검은 양복의 물결. 그들 사이로 최고급 방탄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올라왔죠. 타이어가 바닥에 깔린 쓰레기를 밟고 지나가는 소리조차 묵직했습니다. 달동네 역사상, 아니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광경이었습니다. 다 찌그러져가는 판잣집들 사이로 번쩍이는 벤츠라니 마치 다른 세상이 통째로 이동해 온 것 같았죠. 복순을 해치려던 깡패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슬그머니 등 뒤로 감췄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뭐야 이거? 경찰이야? 병신아, 저 마크 안 보여? 차에 달린 깃발 보라고. 태성그룹이야. 튀어. 깡패 두목이 소리쳤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골목은 이미 검은 양복들로 꽉 막혀 있었으니까요. 태성그룹 경호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압도적인 위세로 그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쥐새끼들처럼 벽에 붙어 덜덜 떨고 있는 깡패들 앞으로 벤츠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구두가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박태수 회장이 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가는 짓물러 있었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수행원이 우산을 받쳐 들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거칠게 저어 물리쳤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순의 낡은 대문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또각, 슥, 또각. 회장의 구두굽이 깨진 시멘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규칙적인 경호원들의 침묵 사이에서 유난히 불규칙하고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 하나하나에 70년의 기다림과 죄책감이 묻어 있는 것만 같았죠. 여기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쯤 부서진 문, 깨진 창문,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가쁜 숨소리. 곰팡이 냄새와 가난의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소? 어둠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던 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헤드라이트 역광 때문에 회장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복순은 그저 자신을 잡으러 온 또 다른 깡패 두목인 줄 알고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돈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처참한 모습에 박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모르겠소? 어제 그 폐창고에서. 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회장의 얼굴을 비췄죠.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그래요. 나요. 살아있었군요. 정말 다행이요.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는데 좁은 현관에 놓인 복순의 낡은 운동화가 보였어요. 밑창이 다 닳아서 구멍이 난 운동화. 그걸 보는 순간 회장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장의 시선이 복순의 품에 꽂혔습니다. 복순이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는 유리가 다 깨진 낡은 액자. 그 액자 속 흑백 사진을 보는 순간 박 회장은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 사진. 회장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리키며 심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저 사진 어디서 났소?
복수는 액자를 더 꽉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아버지 사진을 남편이라고 속이고 살았던 복순의 서글픈 방어기제였죠.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나마 덜 괄시했으니까요. 하지만 박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절대로 남편 사진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저 사진은 60년 전 서울로 떠나기 직전 자신이 읍내 사진관에서 전 재산을 털어 형님을 독사진으로 찍어드린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는 사진이었으니까요. 사진 오른쪽 귀퉁이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태수야 사랑한다라는 빛바랜 글씨가 회장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 글씨는 형님이 직접 쓴 것이었거든요. 남편이라니. 회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더러운 장판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행원들이 기겁하며 달려오려 했지만 회장은 소리를 질러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지 마. 다들 물러가.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리고 회장은 무릎걸음으로 복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형님. 복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노인이 갑자기 왜 일어나, 왜 내 아버지 사진을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나? 공포와 혼란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아줌마, 아니 아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락스 냄새나는 그 손을 자신의 젖은 뺨에 갖다 댔습니다. 내가 태수다. 내 아버지가 맨날 부르던 서울간 동생, 작은아버지다. 복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수님.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부르던 그 이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태수는 밥이나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하던 그 이름. 작은 아버지? 그래, 내가 태수야. 형님 동생 태수야. 회장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형님, 제가 왔습니다. 태수가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형님. 회장의 울음소리가 좁은 단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고 골목에 숨어있던 깡패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60년의 세월을 건너 드디어 핏줄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은 복순이 아니라 그녀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는 낡은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18세의 형님이 72세의 동생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왔구나, 내 동생아. 내 딸을 부탁한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형님, 제가 왔습니다. 태수가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형님. 회장의 울음소리가 좁은 단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죄책감이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통곡이었죠. 천하의 박태수 회장이 먼지 구덩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양복 바지에 더러운 곰팡이가 묻어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복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머릿속이 하얗게 샌 것 같았죠.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았던 깡패 두목 같은 노인이 갑자기 내 아버지 사진을 보고 형님이라 부르며 울고 있으니까요. 저기요. 어르신, 왜 이러세요? 복순이 뒷걸음질 치며 액자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이라니까요. 남의 남편 보고 왜 자꾸 형님이라 그러세요? 복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거짓말을 들킬까봐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진 속 아버지는 복순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역이었거든요. 가난해서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멸시당하는 삶 속에서 이 사진만큼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그 성역을 침범하려 하니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친 겁니다. 박 회장은 젖은 눈으로 복순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를 뒤적였어요. 남편이 아닙니다. 회장이 꺼낸 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죠. 복순이 안고 있는 액자 속 사진과 똑같은 배경, 똑같은 옷차림의 청년이 그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옆에 까까머리 소년 하나가 보찜을 메고 울상으로 서 있다는 거였죠. 이 소년이 접니다. 12살 박태수, 그리고 옆에 있는 이분이 내 형님 박태석 씨입니다. 복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액자 속 아버지의 얼굴과 회장이 내민 사진 속 청년의 얼굴, 그리고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노인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60년 전입니다. 읍내 사진관에서 이 사진을 찍던 날 형님이 그랬어요. 태수야, 너 서울 가서 성공하면 나중에 이 사진 보고 형 찾아와라. 형은 여기서 꼼짝 안 하고 기다릴 테니까. 회장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형님이 제 보찜에 전 재산을 털어 넣어 주시고는 정작 당신은 사진값 낼 돈이 없어서 독사진 한 장 못 남길 뻔했죠. 제가 우겨서 제 몫을 빼서 형님 독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아가 내가 들고 있는 그 사진이다. 복순의 손에서 액자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이미 금이 갔던 유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수님? 복순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기억 저편 술에 취해 들어오신 아버지가 툇마루에 앉아 부르던 그 이름. 태수는 밥이나 먹고 다니는지, 서울은 춥다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허공에 대고 손을 뻗으며 찾았던 그 이름. 아버지의 평생 한이었던 그 이름이 눈앞에 살아 돌아온 겁니다. 정말 우리 작은아버지가 맞아요? 서울 간 태수 도련님이 맞아요? 그래, 내가 태수다. 형님 동생, 내 작은아버지다. 그제야 복순의 방어막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복순은 회장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작은아버지. 왜 이제 오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눈 감는 날까지 대문만 쳐다보다 가셨는데.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미안하다, 아가.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 그 누추한 곳에서 60년 묵은 한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옆구리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와 회장의 비싼 양복을 적셨지만 회장은 더러운 줄도 모르고 조카를 품에 안았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형님 핏줄이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말해보거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내 형님, 내 아버지는 어쩌다 그렇게 일찍 가셨어? 회장이 복순의 등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복순은 콧물을 훌쩍이며 띄엄띄엄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아버지 가시고 나서 매일 밤낮으로 일만 하셨어요. 태수 공부시켜야 한다고, 태수 장가 갈 때 집 한 채는 해줘야 한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게를 지셨어요. 회장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병을 얻으셨는데 약 한 번 못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셨어요. 장판 밑에 돈 묻어놨으니까 나중에 태수 오면 주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태숙이 안 죽게 보태주라고. 복순이 장판 구석을 들쳤습니다. 거기에는 곰팡이가 슬고 삭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60년 전 형님이 동생 주려고 목숨 걸고 모았던 그 돈이었습니다. 세상에. 형님. 회장은 그 썩은 지폐 뭉치를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제가 배가 불렀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피를 토하며 모은 돈인 줄도 모르고 저는 서울 가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형님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내 걱정만 했는데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 한번 안 내려왔습니다. 회장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면 금이환영하겠다고 다짐했건만 너무 늦어버린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가, 너는 어찌 살았어? 저야 뭐. 아버지 닮아서 튼튼하니까요. 고아원에서도 밥 잘 먹고 파출부 일도 잘해요. 사모님들이 저보고 손 빠르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복수는 일부러 밝게 말하려 했지만 그게 더 회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조카가 고아원과 파출부를 전전하며 살았다니. 아니다. 이제 그런 일 안 해도 된다.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마. 내 남은 인생은 오직 너를 위해 형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회장이 복순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핏줄의 온기에 복순의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복순의 손을 잡았는데 손가락 마디마디에 감긴 낡은 반창고와 손등에 난 상처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건 험한 세월의 훈장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복순의 옆구리를 감싼 붕대 위로 붉은 선혈이 번지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슬픔은 온데간데없고 맹수 같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죠. 누가 내 조카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밖을 향해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서울 대병원장한테 전화해. 내 조카가 간다. 특실 비워놓고 의료진 전원 대기하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방 밖에서 우렁찬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겉옷을 벗어 복순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가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가 다 끝내주마. 오늘부터 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다. 복수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내어준 따뜻한 어깨, 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의 발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묵직한 울림. 복수는 품에 안은 액자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태수 도련님이 오셨어요. 진짜로 오셨어요. 그렇게 복수는 박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좁은 단칸방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200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길을 열고 있었죠. 달동네의 좁은 골목이 벤츠와 경호원들로 가득 찬 그 풍경은 복순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통쾌한 복순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복순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그 오만한 사모님, 최 여사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흘 뒤 강남의 한 고급 빌라촌. 최 여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며칠 전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던 그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번쩍거리고 있었죠. 사실 반지는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외출하고 돌아와서 핸드백 안주머니에 넣어두고는 깜빡했던 거였죠. 다음 날 아침 가방을 정리하다가 반지를 찾았지만
최 여사는 복순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자를 생각이었는데 잘 됐지 뭐. 냄새나는 노인네, 도둑 누명이라도 씌워야 제 발로 나가지. 주제를 알아야지. 최 여사는 포도를 입에 넣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의 인생을 짓밟아 놓고도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않는 천박한 갑질의 표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부웅. 창밖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군대가 진군하는 듯한 소리에 최 여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빌라촌 입구부터 그녀의 집 앞까지 검은색 최고급 세단 20여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선두에는 태극기와 태성그룹 깃발이 꽂힌 리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 저게 뭐야? 태성그룹? 박태수 회장님 차 아니야? 최 여사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우리 그이 승진시키러 오신 건가? 아니면 우리 집 터가 좋다고 소문나서 오셨나? 최 여사는 허둥지둥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나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제일 비싼 밍크 코트를 걸치고 얼굴에는 급하게 분칠을 한 뒤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빌라 앞마당은 이미 경호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고 있었죠. 최 여사는 턱을 치켜들고 우아한 척 걸어나갔습니다. 아유, 회장님께서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리무진 문이 열리고 박태수 회장이 내렸습니다. 최 여사는 허리가 땅에 닿을 듯 굽실거렸죠. 그런데 회장은 최 여사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뒷좌석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리거라. 조심하고. 회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차에서 내린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우아한 진주 목걸이에 윤기 흐르는 머릿결, 그리고 기품 있는 걸음걸이. 귀티가 잘잘 흐르는 그 모습에 최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구지? 사모님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성이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자 익숙한 눈매가 드러났죠. 잘 지내셨습니까, 사모님? 최 여사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턱이 빠질 지경이었죠. 아, 아줌마. 파출부 아줌마. 네, 김복순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걸레질을 하던 그 복순이 지금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아줌마가 왜 거기서 나와요? 최 여사가 뒷걸음질 치자 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최 여사는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죠. 아줌마라니. 이분은 내 형님의 하나뿐인 혈육이자 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시다. 어디다 대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회장의 호통 소리가 빌라촌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상속녀요? 이 도둑년. 아니, 이분이요?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복순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최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반지 찾으셨네요? 제가 훔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복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습니다. 최 여사는 황급히 반지를 뺀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니, 그게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저는 그냥 교육 차원에서 잘 되라고 그런 건데. 교육이요?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돌아가신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발로 차는 게 사모님네 교육입니까?
복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해서 제 인격까지 헐값인 줄 아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입니다. 그때 박 회장이 옆에 있던 김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최 여사 앞에 던졌습니다. 최미자 씨, 당신을 무고죄, 명예훼손, 그리고 폭행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운영하는 하청업체, 오늘부로 태성그룹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합니다. 세무조사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여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조카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복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저는 사모님께 받을 사과 따위 필요 없습니다. 죗값이나 똑바로 치르세요. 복순이 차에 다시 오르자 박 회장도 싸늘한 눈빛으로 최 여사를 한번 쏘아보고는 차에 탔습니다. 출발해. 20대의 벤츠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최 여사는 밍크 코트가 흙투성이가 된 줄도 모르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복순의 뒷모습은 거대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던 그 초라한 등짝이 아니었습니다. 넘볼 수 없는 기품과 위험이 서려 있었죠. 최 여사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복순을 때리려 했던 그 손이 수치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태성그룹? 상속녀?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하청업체는 태성그룹 물량 없으면 당장 다음 달 부도였습니다. 아들의 취업 청탁도 태성그룹 계열사에 넣어둔 상태였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새치 혀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아, 안 돼. 이럴 순 없어. 최 여사는 흙바닥을 기어가며 벤치의 바퀴라도 잡으려 했습니다. 조카님, 아니 사모님,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갱년기라 그래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벤치의 검은 유리창은 매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비명소리가 차단되는 걸 보며 최 여사는 처음으로 벽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복순에게 세웠던 그 오만함의 벽이 이제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의 벽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평소에 사모님, 사모님 하며 굽신거리던 경비원도 옆집 여자도 모두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최 여사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최 여사는 밍크 코트를 뒤집어 쓴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잃게 된 자의 추악한 절규였습니다. 아이고, 쌤통이다. 평소에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인데 천벌 받은 거지.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는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그리고 아버지를 납치했던 진짜 악마 박전무를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박태수 회장의 집무실. 평소라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굽실거렸을 박전무가 오늘은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죠. 아버지, 아니 회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납치하다니요. 다 저 아래 것들이 과잉 충성한 겁니다. 박전무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70 먹은 아버지를 납치해 경영권 포기 각서를 받으려 했던 페륜아가 이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치익. 그 노인네 구한 여자가 목격자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박 전무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복순을 죽이라고 지시하던 그 목소리였죠. 박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돈 때문에 애비를 죽이려 하고 내 생명의 은인까지 해치려 해? 박 회장이 재떨이를 집어 던지려다 참았습니다. 그런 페류나에게 손을 대는 것조차 아까웠으니까요. 끌고 가. 법정 최고형이 나오게 해. 내 모든 변호인단을 써서라도 이놈이 2번 다시 햇빛 못 보게 만들어. 아버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박 전무가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지만 박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오자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아 있는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내가 험한 꼴을 당했구나. 아니에요,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복순이 다가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차키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강남에 있는 500억짜리 빌딩 증여 서류다. 그리고 이건 내가 타고 다닐 차다. 기사도 붙여뒀으니 편하게 다녀. 복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 안 돼요. 500억이라니요. 저 그런 큰 돈 못 받아요. 작은아버지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다. 받아야 해.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형님한테 갚는 빚이다. 회장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60년 전 형님이 나한테 주신 보찜 속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어. 그 돈으로 내가 서울 와서 밥 굶지 않고 장사 미천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이 태성그룹의 절반은 형님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양 말고 받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님 한 풀어드리는 길이야. 복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500억이라는 돈의 액수보다 그 안에 담긴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형제애가 더 무겁게 느껴졌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을게요. 아버지 몫까지 제가 더 베풀면서 잘 살게요. 복순이 서류를 받아들자 회장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60년의 짐을 덜어낸 듯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였죠. 그로부터 1년 뒤 복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골프나 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500억 빌딩에는 커다란 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복순 무료 급식소 그리고 청소년 장학재단. 가난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순이었기에 배고픈 노인들과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전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남의 집 차가운 바닥만 닦던 그녀의 거친 손이 이제는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이 된 것이죠. 늦가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 말끔하게 단장된 무덤 앞에 백발의 노신사와 중년의 여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태수 회장과 복순이었습니다. 묘비에는 형님 박태석, 여기 잠들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형님, 날씨가 참 좋네요. 거기도 따뜻하죠? 박 회장이 묘비에 헌화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비 위에 놓인 박하사탕 한 봉지를 보며 빙그레 웃었죠. 아버지, 저 왔어요. 요즘 급식소에 손님이 부쩍 늘어서 바빴어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우리 딸 장하다 하셨을 텐데. 복수는 묘비에 볼을 비볐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참 아버지.
저 이제 더 이상 영정사진 보고 남편이라고 거짓말 안 해요.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라고 내 인생의 영웅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회오리 치듯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년을 돌아 만난 핏줄,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돌아가신 아버지. 비록 늦었지만 그들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랑 작은아버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요. 복순의 얼굴에 핀 미소가 가을 햇살보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착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옛말, 복순 씨를 보니 정말인 것 같습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낸 그녀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축복이 부디 영원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복순 씨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